우리가 앞서 이론 쪽에서 봤던 거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우리 출산 입양 세액 공제까지 체크가 되는 것 때문에 여기 2번까지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럼 우리 그 일반 근로자 소득자들도 근로세액 공제를 해줘요. 지금 제가 도라고 말한 거는 우리 일용 근로자일 때도 근로소득 공제도 하고 근로세액 공제도 했었었죠. 그래서 두 개 다 한 것처럼 우리 그 그냥 일반 근로소득자도 근로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자, 130만 원 이하까지는 세액이 13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소득 산출세액의 55%를 세액 공제해 줄 거예요. 세금의 55%를 많이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13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30%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에서 이 정도 빼는 거는 또 많이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면 이 연말정산으로 해서 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을 더 하는데, 지금 이 연말정산하는 걸 우리는 특별 세액공제라고 표현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항목별 공제라고도 해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로소득자들한테 13만 원만큼 우리는 표준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그 근로소득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쓴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쓴 게 얼마 없어서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쓴 게 없기 때문에 공제 받을 거 없으면 우리는 13만 원만큼 표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쓴 게 많으면 우리는 소득 공제를 따로 항목별 공제로 연말정산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혀 있죠. 그런데 소소득공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우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 중에 연금 말고 이 보험료들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대보지도 못하고 떼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건강보험료 받아본 적도 없는데 냈는데 이거 너 돈 번 거라고 세금 부과하는 거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건 급여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자, 본인 거는 이제 조건이 일반적이면 다 되겠죠. 그럼 내 거 말고 이제 우리 가족 것들도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첫 번째 기준이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소득 금액도 확인하고 제한이 있고, 그리고 나이의 제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고 나이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얘는 추가 공제예요. 자, 이 보험료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12%를 해주는데 우리 피보험자가 규모문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 거에서 12%를 해주는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리신 분이 상해 보험 넣는데 장애인 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또 상해가 있으신 분이 암보험 가입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에 가입하는 건 추가로 납입 금액의 15%를 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가 공제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상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이 보험료 세액 공제 일반적인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만 납입액 100만 원이 한도예요. 한마디로 최고 맥시멈이 12만 원 세액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연간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 가족과 안 끌고 와도 돼요. 보험료는 뭐 가지고 와봐야 뭐 더 나한테 공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서 100만 원 한도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공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이걸 보고 보험료 공제 된다 안 된다 봐서 금액을 더해서 쓸 거다 안 쓸 거다, 그게 테스트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번 이제 이번에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죠.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건 특징이 소득 금액 제한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와 장애인의 의료비와 그리고 경로자는 우리 기본문제 대상 경로자가 몇 살이었죠? 70이었죠. 근데 의료비에서 경로자는 65세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그 외 공제 대상은 한도가 700만 원 한도로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장애가 없으면 그 사람 의료비 다 합쳐져 가지고 700만 원이 한도밖에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인이나 장애가 있으면 다 해당 사항이에요. 그리고 경로자의 경우에는 전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65세가 넘으셨으면 이 두 개에 다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쓸 때 아무 칸이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칸이 아마 본인하고 경로자가 같이 되어 있고 장애가 따로 떨어져 있을 건데, 그러면 본인 입력하고 본인 거에 대한 의료비가 있어서 입력했는데 또 부모님 것까지 쓰려고 그러면 합쳐야 되니 귀찮잖아. 그러면 장애인에 쓰셔도 되고 본인이 봐가지고 편리하게 쓰시면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우리가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시력 교정용 혹은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이거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가능해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 산후조리원은 원래 이 앞에 이전 2019년도 거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 공제가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소득도 포착할 겸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산후조리원은 근데 조건이 본인 총급여가 근로자 본인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야지만 전제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때 한도가 2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건 한도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공제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항목 보면 첫 번째가 해외 의료비는 안 돼요. 아버지가 해외 가서 임플란트를 뭐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 될 거고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 이건 안 돼요. 치료 목적인 성형은 되는데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되고 그리고 실비보험 수령분도 안 돼요. 이건 작년에 바뀐 거예요. 실비보험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 되는 게 우리 건강 보조 식품 혹은 뭐 건강 증진 식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 몸보신 목적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간병인도 임비용도 안 돼요. 이건 미인과 간병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인과 간병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입원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간병인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간병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의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인과 간병인으로 보는 거고 인가된 간병인은 간호사들이에요. 중환자실에 보면 중환자실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죠. 뭐 가족이 면회 가도 하루에 30분밖에 안 돼요. 저도 전에 그래서 동생이 15분, 내가 15분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그 수간호사들이 막 양치질부터 뭐 전부 다 해주고 하는 그런 건 의료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원실에서 도와주는 그런 간병인을 미인과 간병인이라고 해요. 이건 의료비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말고 나머지들은 이제 웬만한 건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장애인 보조 연구도 되고 건강 그 검진비, 진단비도 우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게 검사해 보는 게 치료보다 더 큰 거죠. 그런 것들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제가 나이나 소득 금액을 신경 안 쓰고 아마 바로 공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제 동생도 저희 어머니 병원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고 하는 것처럼 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죠.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있는 조건이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는데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이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중요한 특징이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 그리고 학원비는 안 돼요. 학원비는 안 돼요. 그런데 자, 학원비에서 중요한 게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예외가 첫 번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다음 두 번째가 본인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법에 의한 교육비 자기 부담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비 지원 훈련 있죠? 이거에서 자기 부담금 있는 거, 근로소득자 때 재기자 카드로 들으면서 자기 훈련비 되는 거는 세액 공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국가 지원해 준 거에 내가 낸 거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표현이 엄마하고 관련이 있대. 그건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자녀가 학원 다녔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고 취학 전 아동 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죠.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우리는 소득 금액 제한이 없어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직계 전속도 가능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이시면 그 점자 같은 거 배우러 맹인학교 가야 될 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 직계 전속이다, 소득 금액이다 이런 거 안 따지고 전부 다 돼요.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육비 가지고 조금만 더 종목들을 보면, 자, 불가능이 아니고 불가가 아니고 가능한 항목에서 국외 교육비, 한마디로 유학 같은 것들은 돼요. 자,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아니죠. 2020년도에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 노력해 주려고 2020년도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쫓아냈죠. 그죠? 한국 원래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만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 많이. 그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한 방을 매겼죠. 그리고 쫓겨났잖아. 근데 바이든이 다시 넣어줄 일은 없어요. 자기들 득볼 건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 대회는 아니죠. 자,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선진국이 아니니까 해외 그 좋은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이 있어요. 세금에 관련해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많은 혜택들이 유학 가는 데는 있어요. 유학 가는데 비용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유학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그 나라에 정착하고 실패하면 한국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당연히 학교 그 교육 등록금이죠. 등록금이나 아니면 수업 교재비 되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되고, 그리고 방과 수라고 적었네요. 방과 후
학교 교재비도 돼요. 그리고 학교 급식비도 가능하고, 급식비도 교육비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 받지 않는 학자금 대출액 상환액, 대출금 상환액, 이것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학교 가면 이제 학교 학비를 부모님이 대주기 위해서 막 은행에 대출 받아도 부모님이 대출 받아서 냈지 학생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액 공제나 옛날에 소득 공제를 받는 게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세상이 바뀌면서 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교육비 대출을 받고 싶으면 그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푸른 등대에서 그 학생 이름으로 해서 대출을 해줘요. 학생 이름으로. 그럼 학생 이름으로 대출하는데 그 돈 갚는 것도 10년 뒤에 이자도 지금 1.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해서 학생 이름으로 빌려준 대신 그 조건이 학생 명의로 대출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이 회사에 가서 돈 벌면서 자기가 직접 갚아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갚으면 세액 공제를 못 받겠죠. 그건 부모가 손도 안 거치고 학교로 바로 입금해줘요. 학생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그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잘 만들었죠.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육비에 한도 있는 게, 자, 교복비가 돼요. 자, 교복비인데 교복비는 이렇게 외워두세요. 중고등학교 교복비. 이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복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초등학교는 안 돼요. 유치원도 안 되고 중고등학교만 돼요. 그럼 이거 지금 50만 원 한도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 그 의료비에서 안경도 50만 원 한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입력하는 칸이 한 칸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뭐 의료비였던 지금 교육비는 합치는 건데, 사용한 게 70만 원이었으면 50만 원만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50만 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초중고 체험학습비.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예요. 30만 원 한도. 그래서 제가 체험학습비가 도대체 뭔지 몰라서 세무서에다가 질의를 해봤는데 수학여행이래요. 그러니까 이해가더라고. 초중고에 수학여행 가잖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 30만 원이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체험학습비 이야기하는데 학비에서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특별활동비는 가능해요. 지금 가능한 항목에다 제가 썼죠. 그럼 유치원도 특별활동비는 되는 거예요. 유치원 체험학습비는 안 되는 거지만. 특별활동이랑 체험학습이랑 저도 차이는 몰라서 물어봤는데, 체험학습이 수학여행이라는 순간 아, 다른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집안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안 갔었는데, 이런 거 해주면 뭐 도움은 되겠어요. 그렇다 수학여행 공짜로 보내야지 이런 공제를 해주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래서 자, 그럼 이 교육비 공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실 게, 직계 전속 안 된다, 대학원 불인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형제자매의 교육비, 내 동생이 혹은 배우자의 동생이 처남이나 뭐 이런 사람이 대학교 다녀요. 소득이 없어요. 될까요? 지금 여기 형제자매가 안 된다고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죠? 형제자매가 소득만 없다면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나이 제한 있는 거는 보험료밖에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돼서 기본공제 제외하고는 나이 제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이 제한은 다 없어요. 왜냐면 대학생 자녀가 되려면 20살 넘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걸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고,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로 가서 자,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소득 공제 적혀 있는 건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이니까 소득 공제. 국민연금 내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납부할 때는 세금 부과 안 되도록 소득 공제에서 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전액 공제를 할 거예요.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컴퓨터에서 국민연금 한 거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될 거니까. 그럼 우리 세액공제만 보면 되는데 이 연금 세액공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험회사나 이런 은행 같은 개인연금들 있죠. 그런 연금도 되고 또 퇴직연금도 돼요. 그럼 이 옆에다가 여러분은 뭐라고 써두냐면 본인 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연금 납부하고 있고 막 그럴 건데 그런 거 안 돼요. 본인 것만 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것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연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 나이 제한 소득금에 제한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본인 부담금만 되는 거예요. 회사 부담이나 회사 납부액은 대상 아니에요.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서 회사가 내주는 거 있잖아. 거기에 내가 추가로 내면 그게 대해서 세액공제 주는 거예요. 퇴직연금 상품에서. 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있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지금 말고 2년 전, 3년 전 걸 여러분이 우연히 보시게 되면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 제한을 풀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걸로 정확하게 보시고 옛날 거 조심하라 그랬죠. 세법 들어오면서 제가. 자, 그럼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징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2월 공제라는 건 내가 올해 못 받아도 나중에 뒤에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 2월 공제는 지금 현재 10년간 되는데 이것도 본인만 가능해요. 자, 그럼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책 보시면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리고 뭐 종교단체 기부금 적혀 있는데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리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뭐 시험에 나올 일 없지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나누는 이유는 기부금 공제에 그 해주는 범위 한도 금액 한도라기보다는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그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리하는 기준점은 사회의 공익성이에요. 전국민 대상이냐 아니면 자기들만의 리그이냐. 그 차이죠. 뭐 작은 시 다니면 시면 그 시만의 리그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국방헌금이다.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이다. 이런 건 전국민 대상인 거죠. 그런 거는 법정기부금인 거고, 지정기부금이라는 건 뭐 전국자원보중앙에 제가 옛날에 있는 거, 그러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부금의 대표적인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거나 국방헌금이나 아니면 이재민 구호금품 혹은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그리고 좀 아래로 반대로 오면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학생이 아니고 장학금도 학교에, 대학, 병원에 이런 곳에다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바꾼 게 대한적십자사. 뭐 지금 현재 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도대체 많은 존재인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얘가 법정기부금 올라왔어요. 이거 법정이나 지정이나 구분할 정도의 어렵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은 거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본인만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해 줄 거예요. 110분의 100을 공제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10만 원의 기부금을 했어요. 정치자금 기부를. 그러면 99,909원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럼 나는 만 원도 세금 기부한 게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돌려받으니까, 그런데 10만 원 낸 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좀 정치자금 기부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정치자금 기부하는 사람들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정경유착 끊는다고 기부금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도 알아서 하고도 있죠, 잘. 근데 이제 개인들이 너무 안 하니까 이거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르게 30%로 15%를 공제해 줄 거기 때문에 좀 요율이 틀려요. 그럼 우리 특별재난 지역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특별재난 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해서 공제해 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했을 때 기름띠 제거하러 가고 뭐 이런 거 한 곳에 그런 재난 지역에 봉사활동 가보신 분들 보면 우리 부스가 있고 그게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면 자동으로 법정기부금에서 그게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차량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내려간 거에 대해서 경비로 해서 유류비 같은 거 하면 그 영수증 첨부하면 그것도 전부 다 공제해 줄 거예요. 세액 공제로.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명단 쓰라고 하면 좋은 마음에 왔다고 하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안 썼어요. 근데 그 기부금 하는 이쪽에서는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같은 거 받았을 때에 거기서 일했을 때 기부금 공제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세제 혜택이 가고 하는 걸 좀 널리 홍보해야 다른 사람도 그 혜택도 생각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생긴 지는 엄청 오래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봉사활동 가시면 그게 꼭 기록을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니면 하다못해 그 격리 담당자라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하면 되네라고 해서 좀 또 좋은 일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정기부금은 거의 대다수가 고유목적 사업이에요. 뭐 병원도 학교도 다 자기 고유목적 사업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정기부금인데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 거기만의 리그잖아요. 타 종교한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죠. 종교들의 특징이 배척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종교들도 또 지역도 넘나들고 심지어는 뭐 바로 앞에 있는 그 뭐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식이죠. 뭐 A라는 절이 있는데 도로 건너에 B라는 절이 있으면 서로 욕하잖아. 교회도 그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또 분리하고 있어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이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다. 그래도 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여러분들 뭐 시주나 헌금이나 아니면 뭐 11조나 이런 거 하면 생각보다 공제가 많이 되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받을 때에 이걸 꼭 첨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단체들은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소득세 서식으로 해서 기타 자료를 입증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식 받으러 그 종교단체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받으셔야 돼요. 홈택스에는 내가 얼마 냈더라도 안 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 내니 이런 거 잘 안 쓰죠. 뭐 교회는 뭐 자기 이름 적힌 봉투에 내는 것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얼마 냈는지에 대한 게 집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홈택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비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근로자가 뭐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이다. 자 그럼 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족들 것도 전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소득조건 규제에 적혀 있는 게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주택자금 소득공제 여기에서 보면 자 1, 2, 3번 있죠. 이거 얘네들 자 이 세 개는 본인만 근데 이 세 개는 특징이 뭐냐면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예요. 이 세 개는 소득공제고 이거 우리 주택청약저축 그냥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이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2번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고 아래쪽은 우리는 장기주택 재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에요. 위에 거는 원리금 상환액이고 아래쪽은 이자 상환액이에요. 나중에 이 두 군데가 이제 칸이 틀리니까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그거 좀 잘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본인만 되고 그럼 이제 주택 임차 월세 세액 공제 적혀 있죠. 자 월세 세액 공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만 근로자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한 건데 막상 근로소득자가 이걸 한다고 했더니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조사를 해봤더니 세대주인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를 세대주로 두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회사 안 다니고 개인 사업자인 형태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건을 그 다음에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로 이제 법을 바꿨는데 근데 얘를 바꾸고 나도 그렇게 많이 안 하길래 또 조사해 봤더니 집주인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이제 뭐 그렇게 말해서 지금 제도가 5년간 2월 공제해 줄 거예요.
5년간 2월 공제해 줄 거니까 본인 이름으로 그 집주인한테 계좌 이체해 준 내역하고 그리고 그 월세 계약서 있으면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뭐 1세대 1주택이 아닌 그냥 그 임대 사업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소득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2월 공제까지 한 지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3, 4년 뒤 안에 아마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지금 소득세액 공제는 지금 얘가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부분은 그런데 또 소득 공제가 있는데 여기 1번, 2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3번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있죠. 이 신용카드가 못 없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카드는 안 돼요. 근데 카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제 안 되는 것들을 또 기억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신용카드를 제가 만든 목적이 이 카드 공제를 만든 목적이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자기 청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15%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였어요. 근데 너무 빚쟁이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카드 끌 거라고는 국세청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해 줄게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체크카드 이용률과 현금 영수증 이용률이 엄청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40%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신용카드를 끌었는데 대중교통이 예를 들어 30만 원치가 있어. 그럼 30만 원은 대중교통에서 공제받을 거고 나머지 70만 원만 신용카드에서 공제받을 거예요. 신용카드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전통시장도 처음에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카드 끌고 나면 사업자 등록번호에 이 사람이 전통시장 이런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걔가 나와요. 전통시장 사용부. 그럼 어느 가게가 전통시장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똑같은 가게 두 개 있으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효과가 좋다 보니까 얘 못 없애서 그 다음 만든 게 우리 도서공연. 도서공연 그리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7천만 원 이거 청구bio 7천만 원 이하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하면 연 2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이다. 죄송해요.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거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로 사면 이 도서공연 그거 알겠냐고 팝업창 뜨는 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하면 신용카드는 15%인데 이 도서공연이면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또 뒤에 계정하면서 얘를 만들면서 그러면 30%를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7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 신용카드 공제 쪽으로 가서 15% 받을 거고 7천만 원 이하면 도서공연 부분만은 따로 빼서 우리 도서공연 쪽에서 30만 원 30%를 받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가 15% 쪽의 금액이 가도록 우리가 할 거란 이야기예요. 20분인데 시간 진짜 애매하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